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연희동에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복잡한 사건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라 저는 뇌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3년 전에 아주버님이 늦은 결혼을 했었는데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왜 여자가 생기지 않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어느 여자가 봐도 정말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르고 하는 거 없이 맨날 짐에만 처박혀서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않는 아주버님을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시부모님한테 재산이 많다 보니 그거 하나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에서 제일 불필요한 사람이었고 차라리 없는 게 속 편할 정도로 시부모님도 이미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한 상태였죠. 저는 그런 아주버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어진 삶이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시간을 너무 아깝게 허비를 하는 것 같아 모두가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할 때 아주버님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에 눈을 떼지 못하던 아주버님은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다가 시모가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지 않냐고 아주버님의 핸드폰을 빼앗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며느리가 너한테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물어보고 있잖아. 없으면 없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니?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핸드폰 아니면 방에 처박혀서 컴퓨터나 하고 있으면서 뭘 잘난 게 있다고 사람 말을 무시해. 너한테 밥값 나가는 것도 아까우니까 그만 처먹고 방으로 들어가라. 아, 알았다고요. 그만 좀 뭐라고 하세요. 저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조금만 해도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것 뿐이잖아요. 저도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겠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 뿐이라고요. 알아서 할 테니까 저 좀 제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재수씨, 원래 오지랖이 좀 있나 봐요.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요? 내가 재수씨 일에 참견한 적 있어요? 그 말투 정말 가식처럼 느껴지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말 좀 조심해줘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도 가족이고 형이 걱정돼서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물어보는 게 잘못됐어? 걱정해주는 사람한테 가식이라고? 형이 지금 사는 꼴을 봐봐. 나이 40 넘어서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일도 끈덕지게 못해선 1년도 못 버티고 뛰쳐나와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만 축내면서 살고 있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형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으니까 좋아?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을 해. 아버지, 더 이상 저런 형편없는 놈 받아주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 놈인데 뭐하러 끼고 살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놈은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요. 오래간만에 집에 오는 건데 저도 편하게 있다가 가고 싶다고요. 아주버님 때문에 다들 지쳐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아주버님과 언성을 높이게 되자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대책 없구나. 이대로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네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 너 이대로 나가잖아? 신용카드 다 정지시켜버리고 냉전 한 푼 없이 내쫓길 줄 알아. 너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데 계속 대책 없이 행동할 거야? 우리 집안의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을 하라고. 끝까지 고집 부린다 이거지? 지가 미리 내놔. 안 내놔?
여보,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저놈이 가지고 있는 카드 전부 다 정지시키고 앞으로 집에는 훨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우리 작은 아들이랑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살 바엔 차라리 밖에 나가 굶어 죽는 게 훨씬 낫겠네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아주버님은 시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렸고 그렇게 짐을 챙겨 뒤도 안 돌아보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시모는 대책 없는 아주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고 그날 이후 전화기는 꺼진 채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몸져 누우셨고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희 부부가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신경 써드리려고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봐드렸네요. 아주버님은 집을 떠난 뒤 시부가 카드를 정지시켰는데도 어디서 뭘 먹고 사는지도 도와달라는 전화는 일절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은 불안해하셨지만 저희는 정신 차릴 때까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행동하시게끔 중간에서 방향을 잡아드렸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아주버님의 안 좋은 버릇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시부모님 또한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셨는지 아주버님한테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힘든 시간들을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어느새 6개월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아주버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금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실종 신고를 넣은 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네요. 6개월간 연락도 없던 아주버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주버님 얼굴을 봐서 놀란 것도 있었지만 그 등 뒤에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면서 어색한 미소와 함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야? 너는 아빠 엄마가 걱정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오죽했으면 실종 신고까지 했었다고. 도대체 6개월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아가씨는 누구니? 설마 너 사고 치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아, 사고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이제 저도 정신 차렸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시 온 거니까 자리 좀 잡게 지원 좀 해주세요. 우리 진주가 임신을 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 사랑을 확인했고 앞으로 저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임신?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한 여자를 데려와? 그럼 내가 좋다고 받아줄 줄 알았니? 너는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하루라도 편하게 만들어주질 않는 거야? 차라리 엄마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걸 보려고 힘들게 네 뒷바라지 해준 줄 아니? 지원이고 뭐고 너 줄 돈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그냥 좀 믿어주고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며느리도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손자까지 볼 수 있게 애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대로 내치면 두 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앞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제가 이어받을 수 있게 옆에서 배울 테니까 저 좀 받아주세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 큰맘 먹고 왔는데 정말 그냥 가요? 이 사람 뱃속에 손자가 자라고 있는데 그냥 가냐고요? 형은 참 속 편하게 산다. 6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는 애까지 만들어 왔으니 다시 받아달라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아버지,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카드 정지시켰을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벌써 뒷주머니 차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었겠죠. 그동안 빼돌린 거 다 쓰고 돈 떨어졌으니까 온 거겠지. 내 말 맞잖아. 형 같은 쓰레기는 우리 부모님 돈 가져갈 자격이 없어. 조금의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져서 가족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의 대책 없는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셨고, 시모는 결국 혈압이 오르셨는지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막무가내로 임신한 여자를 밀고 들어오려는 아주버님을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향해 주먹을 올리려 하길래 제가 그만하시라고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시부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일단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힘든 얼굴로 소파에 앉으셨고, 결국 아주버님과 그 임신한 여자는 나란히 시부를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제 귀를 더럽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카드 정지시키기 전에 이미 저는 아버지 카드에서 돈을 적당히 빼서 제 통장에 따로 쟁여놓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빼면 안 좋은 말 듣게 될까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집을 나갔을 때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현금으로 빼놓은 뒤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분명 제가 연락도 없이 잠적을 하게 되면 찾게 될까봐 미리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홀로 지내다가 매번 아침마다 방문하던 카페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현관이 깨져 있더라고요. 온몸을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확고하니까 데리고 온 거지.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거겠어요? 저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한 번만 저 좀 믿어주세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아가씨는 저놈이 어디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요? 임신을 해서 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요? 아가씨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어린 나이도 아니고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그쪽 집안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저희 부모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자라왔어요. 아니, 뭐라고요? 보육원 출신? 어쩐지. 부모가 없으니 그 나이 먹고 처신을 이렇게밖에 못하지. 동네 창피하게 나이만 안 넘어서 임신이 웬 말이야. 그쪽 사정까지 봐줄 정도로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진 않거든. 그러니 저놈 데리고 둘이서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생각 없이 행동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정말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이 사람 없으면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많이 노여우시겠지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 못했던 거 제가 대신 앞으로 2배, 3배 더 잘하도록 할게요. 6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제가 준하 씨 꼭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준하 씨, 뭐 하고 있어?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려. 나랑 함께하고 싶으면
믿음을 드려야지. 아주버님은 임신시켜 데려온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당황스러워하셨고 남편은 무릎 꿇고 있던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연기하는 거라면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의 처음 본 모습에 깊은 고민에 빠지셨고 쉽게 입을 떼지 못했는데 그때 임신한 여자가 테이블 위로 결정적인 물건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임신한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고 7주 차가 되었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아주버님과 임신한 여자의 간절한 부탁에 결혼을 허락해 주면서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여 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 사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착한 줄 알았던 형님은 결혼식 이후 정식 며느리가 되고 나서부터 180도 달라졌어요. 보육원 출신의 힘든 삶을 살아왔고 거기에 임신까지 해서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보고 받아준 건데 형님은 임신을 무기 삼아 시부모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건 아니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손이라고 비싼 아파트를 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충분히 넓고 좋은 곳이잖아요. 동서, 내가 지금 동서랑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랑 대화 중인데 왜 끼어들어? 잠깐 자리 좀 비켜주지. 동서 때문에 방해되잖아. 형님이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한테 말도 안 되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동서는 원래 남이 말할 때 끼어드는 게 전문이야? 내가 어머님이랑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어머님, 동서 좀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일단 작은 애는 잠깐 거실에 있어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너무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나도 들어주는 건 힘들다. 시모와 형님의 대화에 제가 끼어들자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가족의 분열을 원하지 않았던 시모는 저보고 잠깐 나가 있어달라면서 형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저는 시모의 말대로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형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모에게 아파트를 해달라는 말을 한 건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이번에 입주자가 이사 가면서 새 입주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서요? 저도 어제 그이한테 들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곧 태어날 아이랑 살기엔 좀 적응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34평이면 아무래도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 들여놓다 보면 34평도 많이 작잖아요. 그리고 살짝 외곽 지역이라 좀 더 번화가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딱 시내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50평이면 저희 세 식구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 하나 더 낳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지원만 해주시면 둘도 아닌 셋도 낳을 수 있어요.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낳아서 시끌벅적한 대가족 만들 테니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이 하시던 일 정리하셨다면서요.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큰 결정 내리셨다는데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 재롱 보시면서 살아가시려면 저희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아이를 많이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동안 많이 벌어오셨고, 저희한테 아파트 한 채 주신다고 생활에 지장도 없으시잖아요. 그이가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저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어머님도 아시죠? 지금 그이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뿌듯하지 않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만 보세요. 저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죠? 아파트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너희 시아버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마. 그리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뜬금없이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한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많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집도 너희들이 살기에는 괜찮은 집이거든. 그리고 적은 금액대의 아파트도 아니고 청담동에서 손에 꼽히는 50억짜리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으니 CME 입장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제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 아니면 그이는 다시 예전처럼 형편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죠? 저 아니었으면 그이는 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기다려 드릴 순 있겠지만 그 시간이 저도 오래 지속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형님의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두 푼 나는 금액대의 아파트도 아니고 청담동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를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는 형님의 말에 보통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행동을 보면 아주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시부모님의 뒷배경을 보고 결혼을 한 듯 보였습니다. 돈에 대한 씀씀이도 상당했었지만 그 돈을 충당해 주는 건 전부 아주버님이었어요. 40이 넘는 나이 동안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르바이트 정도 하면서 시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는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크게 보셨고 형님네 애가 앞으로 잘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함은 모른 채 아파트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형님을 보니 아주버님이 결혼을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형님이 거실로 나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모와 급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시모는 굳어진 얼굴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빠지셨고 저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시모는 시부와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머리가 많이 지끈거리셨는지 눕고 싶어 하시길래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형님의 방문을 두드렸고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경계하듯 쳐다보고 있던 형님은 기분 나쁜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쏘아붙이듯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들어왔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아파트를 달라고 해서 뭐 하려고요? 그 아파트에서 살면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비싼 집에 들어갔으니 집안을 비싼 물건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싶겠죠. 점점 욕심은 늘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집안 분위기는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하게 느껴지는데요. 괜한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형님이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텐데요. 너무 당연시하게 요구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럽네요. 새 식구로 들어온 지 이제 7개월째인데 어떻게 50억 아파트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살면서 형님처럼 철판 두꺼운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서 자리를 꿰찰까봐 걱정돼? 그이가 이 집 장남 아니야? 그럼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두 분께서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우리 그이가 어차피 다 받게 되는 거고 그 집도 우리 그 있게 될 텐데 동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는 아니지. 나 좀 누워야 할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이 사람 만들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사람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밖에서 일하는 거 보면 몰라? 전 재산을 줘도 모자랄 판에 재산도 엄청 많은 집안에서 그이랑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달라는 게 동수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될 정도로 내가 실수했다고는 안 보이네. 그리고 나 임신한 거 안 보여? 노산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이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형님과는 대화 자체도 통하지 않았지만 제 기분이 더 안 좋았던 건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게 저를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형님이 요구한 50억짜리 아파트 문제로 시부모님이 방에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시부가 모두를 불러보았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그 아파트 너희들한테 주기로 결정 내렸다. 네가 그래도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것 같고 큰며느리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이 소홀한 적 없이 살아온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책임감도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 같아. 아버지가 너를 한번 믿어주도록 하마.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돈을 벌어 모았던 이유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전부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었고 최근까지도 일에 매달렸던 건 그만큼 가장의 무게는 무겁고 끝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다. 나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금까지 무리하게 버티면서 이끌어온 사업을 정리하게 됐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고 남은 인생은 너희 엄마랑 같이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이미 계획 중이었다. 공기 좋은 곳에 벌써 집도 알아놨으니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보는 걸로 하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전부 처분한 상태지만 아직 청담동 아파트 하나 남았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집 이렇게 총 2개 남겨놨다. 왜 집을 2개나 남겨놨는지 대충 알겠지? 청담동 집을 큰며느리가 원했으니 거기는 너희들이 살고 이 집은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살면 될 것 같다. 두 집 다 시세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서로 불만 없을 것 같은데 어때? 조건이 마음에 드니? 아버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청담동 아파트를 이 사람한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은 왜 서방님한테 주려는 건데요? 연희동 집값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똑같으면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가 장남인데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라도 더 얹어 주셔야죠. 형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지금 받는 것도 상당히 가분하다는 거 모르세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해 오다가 우리 형 만나 인생 폈으면 감사하게 받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뭘 잘났다고 더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맘 먹고 내린 결정에 초칠 거예요? 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형수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월등하게 많으니까 좀 더 달라는 거잖아. 형이 뭘 안다고 그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야? 아버지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재산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꼴랑 300원짜리 받는 주제에
5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지. 돈에 환장했어? 아버지, 다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저희도 받지 않을게요. 힘들게 철강 사업 이끌어 오시면서 형이 조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회사 이어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밥만 축내던 형한테 50억짜리 아파트 주면 분명 공중분해될 게 뻔하다고요. 자식 새끼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꼴랑 7개월 일 좀 했다고 으스댔는데 형이 얼마나 오래 버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형은 50억 아파트 받는 순간 그거 처분하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생활하면서 쓰다가 전부 탕진하면 또 기어 들어와서 손 벌리겠지. 그때 형수님은 또 임신한 몸으로 들어와서 뱃속에 있는 손주 핑계대면서 우리 부모님 협박하려 들 거고 주머니 탈탈 털어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그땐 분명 가차없이 버릴 거야. 내 말이 틀려? 뭐, 이 자식아, 형한테 못할 말이 없어? 마음 잡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말 다 했어? 아버지, 얘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들 그만들 뭐 해라. 내가 너희들 싸우라고 집 한 채씩 남겨준 줄 알아?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큰소리치고 얼굴 붉히면 냉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도달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 가거라. 시부가 크게 화를 내자 형님네는 그 모습에 놀라선 움찔거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엔 심술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약속대로 형님네에겐 청담동 아파트를 넘겨주셨고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연희동 단독주택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신 만큼 삶의 여유를 보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 선택을 존중했고 명절날 제주도에서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형님 내외에는 명절날 얼굴 보는 것 말고는 따로 전화를 하거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어요. 이런 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리더니 무언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던 저는 무슨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길래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부모님 추락사고를 당해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두 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었네요.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저희 부부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고 이 사실을 아주버님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 시부모님의 모습을 확인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며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형님네에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시부모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물 흘러가듯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끝낸 뒤 시부모님이 그동안 남겨두신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시부모님 집에서 형님이 갑자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기어코 내 말 안 듣고 기부를 한 거야? 가족을 위해 돈을 쓰라니까 왜 남은 재산을 전부 기부를 한 건데? 당신도 이것 좀 봐봐. 감사장 한번 보라고. 이 정도 돈이면 평생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돈인데 남들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배보다 왜 남의 배를 불려주는 건데? 80억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에 전 재산을 기부해 버리냐고. 여보, 이 집 얼마지? 곧 무너질 것 같은 이 허름한 집 처분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지? 어차피 가실 거였으면 재산은 건들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좋아. 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여보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아, 나도 생각 좀 해보게. 좀 기다려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아버지 사고 나기 전에 돈 받아놨어야 했는데 그까지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무조건 받아냈어야지. 우리 50억 어쩔 거야? 그럼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당신이 대박 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 말만 믿고 모든 걸 걸었다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남겨준 50억 아파트를 한 번에 날려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지 만나러 왔었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형이 받은 그 재산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았는지 몰라서 생각 없이 투자를 한 거냐고. 왜 이렇게 인생을 생각 없이 살아? 아, 나도 다 생각이 있었다고. 나랑 친한 형이 대박 칠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알려줘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본전도 못 잡고 망해버렸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얼마 전에 잠깐 다녀간 적이 있었어. 너도 아버지 성격 알잖아.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고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한바탕 하고 서울로 올라왔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나도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네. 아버님께서 주신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처분해서 모험할 생각을 하세요? 형님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붙어 살겠지.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네. 시부모님 떠나시고 남은 재산도 불우한 이웃에 기부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동서가 뭔데 기부를 한단 말아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 동서 거야?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동서보다 손이 있는 사람인 거 몰라? 버릇이 왜 이렇게 없어? 시부모님이 떠나시고 비어있는 집에서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의 몸싸움이 시작됐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남의 말만 믿고 50억을 주식에 투자한 정신 나간 놈과 대박 친다는 그 말을 믿고 아파트를 처분하게 만든 형님이나 둘 다 똑같았어요. 더 이상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제주도 집과 얼마 남지 않은 재산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형님 내외도 소송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면서 큰소리 친 뒤 먼저 서울로 올라갔고 저희 부부는 며칠간 시부모님의 집을 정리한 뒤 형님 내외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현관문 도어록이 바뀌어 있었고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아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놀라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형님 내외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아주버님의 말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시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준 연희동 48억짜리 집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며 저희 부부 보고 제주도에서 살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형님 내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종처럼 지내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억지스러운 말을 뱉었고 남편은 두 사람을 밀치면서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집 안에 본인들의 물건을 들여놓은 뒤 살림까지 펼쳐놓았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서 형님한테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당신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나는 지금 당장 주거 침입죄로 너희들을 신고할 거고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가족끼리 무슨 주거 침입죄야?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우리 건데? 동서는 제주도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살림 차리고 새 출발하면 되잖아. 이 집을 아버님이 서방님한테 줬지만
우리한테도 권리는 있는 거라고. 법적으로 소송 걸어보던지. 나는 이 집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야. 지금 전 재산 전부 탕진해서 오갈 데도 없는데 어딜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야. 저 방 주인이었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 이유가 있으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 억지도 부릴 때 부려야 된다고. 어차피 모든 계획이 전부 다 틀어졌는데 뭐가 두렵겠어?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네. 당신들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고. 우리는 니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현관 화상폰이 켜졌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사이 초인종을 누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시부모님의 사고 담당 형사라며 잠깐 대화를 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형사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순간 형님 내외와 마주치더니 갑자기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제압을 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아무것도 파악이 되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무슨 일이냐고 담당 형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는데 담당 형사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저희 부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준 순간 남편이 형님 내외를 개패듯이 발길질하며 무력을 행사했어요. 저는 핸드폰 영상 속의 인물들을 보고 경악을 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 차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차 밑에 들어가 무언가를 만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가 저에게 보여준 증거물은 브레이크 선을 절단하고 던져버린 가위였습니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을 했는데 지문 감식 결과 아주버님의 지문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그 일이 바로 정비 일이었어요. 형님이 평생 직업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일이었죠. 두 연놈들이 연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받게 된 진술은 시부모님의 생명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세운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을 틈타 CCTV가 비추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방범용 CCTV에 흔적을 남기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차량에 브레이크 선이 절단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돈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연놈들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시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죄에 대한 값으로 징역 25년형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보다 그 이상의 처벌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상당히 힘든 상태이고 형님의 아이를 저희 가족이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언젠간 길이 보이겠지만 우울증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민을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의 아이한테도 그게 정서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그 사람과 이런 일을 계획했던 그 여자가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앞으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실로 믿기지 않을 만큼 저에게도 기구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보아요. 전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엄격하게 자라왔어요.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자라왔죠. 그렇게 열심히 제 인생을 살아가던 도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그 사람의 사수였고 그 사람은 저의 바로 아래 동기였어요. 사수와 동기 사이로 친하게 지내다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죠. 사이가 깊어지고 나이가 있는지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자고 하던 나날이었어요.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부모님까지 뵙는 거는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의 부모님 걱정은 말라며 신경 쓸 것도 없다며 절 안심시켜 주었지만 막상 뵙고 나니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보자마자 절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 눈치가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에 불편해진 건 사실이었죠. 엇갈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시오.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긴장 풀어. 당신이면 최고의 신부감이지 뭐. 그래도 어른들 뵙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떨리긴 하네. 잘 보여야 할 텐데.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을 지지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자. 엄마 아빠 기다리시겠다. 남편을 따라 들어간 한정식 집에서 처음 본 시부모님. 아버님은 참 인자하셨지만 어머님은 저를 보는 표정이 내내 못마땅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날고 긴다는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머님은 무조건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싫은 게 아니라 남편이 어느 누굴 데리고 왔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기세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적대적이게 하는 사람은 처음이어서 당황하기도 했고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 엄마라고 하더라도요. 뭐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나는 아직 결혼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길래 놀랬지 뭐야? 아,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둘 다 30대 중반들이니까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간 건 맞아요. 마음이 잘 맞기도 했고요. 마음이 잘 맞긴. 그거야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인사 온다고 하길래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간단한 인사만 하죠. 에이, 엄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신다. 역시 도도하시다니까. 정도면 세상 다 정하실 분이, 안 그래요? 민망하게. 아니, 엄마도 시간을 좀 줘야 하지 않아? 갑자기 너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놀랬는데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지, 안 그래? 아가씨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뭐 아예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올 거라고 상상을 안 해서. 이 정도 나이면 결혼할 때가 됐지 뭘 그래요. 참 새삼스럽게 언짢은 거 아니지? 우리 집의 엄마가 워낙 직설적이라. 아, 네, 뭐 당황스럽긴 한데 어머님이 더 당황하신 것 같아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전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시어머니의 말은 그냥 오늘은 간단한 인사자리라고 하며 딱히 절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아예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사람 면전에 대고 그것도 처음 본 자리에서 저리 말하니 기분이 언짢았지만 어른이라 처음엔 참았어요. 절대 남편보다 제가 꼴리거나 하는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그저 아들 사랑이 참 과해서 저러나 보다고 싶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헤어지면서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며 말이죠. 본인도 이럴 줄 몰랐다며 절 설득하더라고요. 평생 엄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고 말이죠. 그게 더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그럼 며느리한테만 두 얼굴인 건가 싶으면서 더 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저런 어머니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게 맞을까 하고요. 어머님은 아예 당신 결혼 생각 없어 보이던데?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야? 나 오늘 좀 당황했어. 무슨 내가 억지로 꾸역꾸역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대화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둘이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안 그러시거든, 진짜. 근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간다고 하니까 심술이 났나?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진짜 인자한 분이시오. 그러니까 마음 풀어. 오늘 일은 나였어도 기분 나빴을 거야. 미안해. 아니 당신이 미안하다고 할 건 아니고 그냥 좀 그렇네. 나도 처음으로 이렇게 면전에서 싫은 티를 받아봐서. 내가 집에 가서 잘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마음 변하면 안 돼. 알겠지? 난 당신이랑 결혼 꼭 하고 싶단 말이야. 당신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의 의지도 중요할 것 같아. 아무리 당사자들이 중요하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저를 남편이 참 많이도 달래주더라고요. 하도 저의 기분을 맞춰주니 그래 처음이라 낯가리셔서 나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돼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착각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셨으니까요. 처음뿐만 아니라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처음 본 그 인상이 맞았습니다. 어머님은 절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학벌도 좋고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냥 보자마자 바로 저렇게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고요. 기어이 우리의 설득해서 결혼 준비하니까 좋아? 참 어떻게 꼬셨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한 번에 넘어갔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꼬시긴요. 서로 마음이 맞았던 거죠. 아니 그런데 어머님은 지난번부터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세요? 왜 자꾸 저만 보면 그렇게 불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있으신지. 아, 그래. 어차피 난 마음에 담아두는 성질은 못 돼서. 내가 점찍은 아가씨가 있거든? 근데 갑자기 웬 듣도 보도 못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 안 그래? 이거 듣고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야? 아, 그런 이유에서 그럼 처음 봤을 때부터 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드님은 아세요? 아직 모르는데 이제 한번 말해보려고. 이왕이면 여러 여자 만나면서 재고 결혼하면 좋지. 안 그래? 엄마로서 당연히 드는 생각이니까 너무 그렇게 날 나쁘게만 보지 말아줬으면 해. 아마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무조건 좋은 여자로 짝지어주고 싶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애초에 그러셨으면 선을 보게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방치하셨어요? 어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은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이미 점 찍어 놓은 여자가 있다면서 말이죠.
전 그냥 이 결혼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해도 고단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편을 만나자고 했어요. 남편과 만난 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건 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그 여자와 안 만나고 싶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두 모자가 대화를 하는지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고 어머님은 다른 여자를 점찍어뒀다고 하시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했어요. 당신 엄마가 이미 점찍어 놓은 여자가 있다잖아. 나랑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 진짜 기분 나빠. 그냥 헤어지자. 아니, 우리 엄마 그냥 혼자 하는 소리라니까. 너랑 내가 중요하지. 우리 엄마가 중요해? 내가 엄마 충분히 설득할 거고 그냥 엄마 욕심에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아마 너 며느리로 들어오면 진짜 미안해 하실 뿐이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너 상처 안 받게 해줄게. 제발. 너네 엄마랑 얘기하고 와.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어이없어 진짜. 어쨌든 알아서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할게. 그러니까 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엄마 절대 나 못 꺾으셔. 그러니까 나만 믿어. 못 꺾어? 아니 아주 잘만 꺾으시던데? 둘이 해결해. 괜히 중간에서 나 곤란하게 하지 말고. 나 이런 기분 최악이니까. 전 이 말만을 남기고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남편은 제게 이별을 당하자마자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결혼 허락이 좋게 떨어졌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저 역시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에 참 쉽게 이별할 수도 없었어요. 저렇게 세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이 붙잡아주니 내심 마음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붙잡아주기도 하고 자기 엄마를 저렇게까지 설득을 했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본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온화해지셨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저에게 적대심은 전혀 없어 보이셨죠. 그래서 이걸 믿고 다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천천히 말이죠. 어쨌든 기분 언짢게 해서 미안하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풀고 한번 잘 지내보자.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했어요. 이왕 가족이 됐는데 잘 지내봐야죠.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내가 다 보기가 좋다 아주.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자기야, 너무 고마워. 시어머니는 완전히 저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온화해지셨긴 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쎄한 구석은 있었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의 모습을 보니 안정감을 되찾는 듯 했어요. 저 역시도 변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안정을 되찾았고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와는 다르게 별 말씀이 많이 없으셔서 저희끼리 척척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하지만 상견례 때 어머님은 저희 집한테 무리한 예단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분란을 만드셨죠. 이 계획으로 저희를 또 떼어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이젠 분하더라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살살 사람을 건드는 것이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견례장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는 게 저희의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딸 보내는 입장에서 사돈들도 갖출 건 갖추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이런 자리에서 보자마자 그런 얘기부터 하세요. 저랑 상의하고 얘기하셔야죠. 장모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안 쓰긴 무슨. 이런 건 바로바로 이런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안 그런가요? 그래야 또 뒷말 안 나오고 좋죠. 네, 뭐 그럼 안사돈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저희가 어쩔 수 있나요? 저도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시원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편하게 꺼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좋죠, 가식 없이. 안 그런가요? 어머님이 대놓고 예단을 요구하자 엄마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대놓고 예단을 얼만큼 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상견례장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가방에서 가지고 온 종이를 대뜸 내밀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머님께 이게 무슨 결례냐며 호통을 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고요.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남편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도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그저 조용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주 어이가 없게 말이죠. 그냥 제가 적어왔어요. 뭐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 적은 목록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돈어른 처음 뵙는 자리에서 당신도 참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요, 원. 아, 참나. 아, 죄송합니다, 사돈. 아, 이 많은 걸 다 준비해 달라는 거죠? 사돈, 제가 애들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가지고 장사하시나요? 좀 기가 막히네요.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애들 잘 되길 바라니까 뭐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하시네요. 아니, 이게 뭐가 너무해요? 당연히 예단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전 뒤에서 그렇게 예단 운운하면서 앞에서 괜찮다고 하는 여자들 이해 안 갑니다. 사람이 앞뒤가 똑같아야죠. 안 그런가요? 아, 말씀 한번 잘하시네요. 이게 예단 때문인지 아니면 저희 딸이 성에 안 차서 그런 건지 참 알 길이 없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분이 나쁘실 만도 하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참 죄송해요, 사돈. 아버님과 엄마가 몰아치자 어머님은 민망했는지 헛기침만 하셨고 그날 상견례는 거의 망친 느낌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집에 가는 내내 엄마는 그딴 게 무슨 시엄마냐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화가 난 건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혼하기로 한 거 엄마와 아빠는 정성껏 저의 혼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죄송할 따름이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도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의 온전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별 낯이 없네요.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항상 제 결정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는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참 저와 뜻이 안 맞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도 저를 봐서라도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윤진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도 김서방만 보면 다 마음에 들지. 근데 어쩜 그렇게 어머님이 욕심이 많으셔? 아휴, 하긴 자네한테 말하면 뭐하나.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미안하네. 우리도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그래도 자네가 내 딸 사랑하는 것만큼은 알고 있어. 엄마 아빠는 시댁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오로지 남편만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련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딱 든 건 아니었지만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보고 하는 결혼인 만큼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도 역시나 표정이 안 좋았죠. 하지만 참아냈습니다. 어차피 나와 남편이 결혼하는 거니까요. 양가 어머니 촛불 점등식에서도 제 친구들이 웅성거릴 정도로 시어머니 표정이 과간이더라고요. 전 신부 입장을 하느라 몰랐지만 당시 식에 참석했던 제 친구들이 기함을 하며 얘기해줬죠. 아니, 너네 시엄마 진짜 장난 아니더라. 보통 아닐 것 같아. 결혼하고 괜찮아? 뭐 시집살이 같은 건 없고? 그때 표정 보니까 가관이 아니던데. 우리가 다 오싹했잖아. 무슨 아들이 어디 팔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우울해하고 표정이 안 좋던지. 정말 난 신부 입장 하느라 못 봤지. 그랬구나. 참나 웃기다. 어머니 원래 아들 사랑이 유별나셔. 나한테 딱히 뭐라고 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서 그건 괜찮아. 민망하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서. 에휴, 할 말은 많지만 뭐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 친구들이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니 민망하더라고요. 오히려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힌 것 같아 민망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는 분가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딱히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없어서 결혼 전보다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너무 걱정을 해서 그런지 한동안은 시어머니도 잠잠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결혼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회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을 보고 전 기겁을 하고 말았죠. 결혼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저희 신혼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저희 집 신혼집 가구를 싹 새로 들였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지 말문이 막혔어요. 아마 제가 그날 회식으로 늦게 온다는 걸 알았던 시어머니가 미리 집에 들어가 그 짓을 해놓은 거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행패 부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게 영 새며느리 취향이 아니란다. 그리고 어차피 너네 아직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안 한 법적 부부도 아니잖아.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어떻게... 아니 그럼 결혼을 왜 시키셨냐고요? 이렇게 질기게 괴롭히려고 하셨어요? 그래, 결혼은 했어도 어차피 지금 헤어지면 남남인데 안 그래? 헤어져!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단 말이야. 뭐라고요? 황당하네요. 도대체 어머님의 속셈이 뭔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요. 이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고개를 돌려보니 웬 여자 사람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남편도 퇴근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집에 들어와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 중이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 여자의 한마디에 집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를 쳐다보다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그 여자의 말에 남편이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따귀를 갈겼어요. 엄마, 오늘 안 온다며 이 사람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경은이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결할게. 아니 그래. 다 모인 김에 잘 됐다. 내가 너한테 지없도록 소개받으라고 했던 여자가 이 여자야. 저것보다 훨씬 잘 배우고 곱고 얼굴도 예쁘고 얼마나 좋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소원 들어준단 핑계로 갈라서. 경은이는 네가 결혼을 했던 이혼을 했던 상관없단다. 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우리 아들. 제발, 어? 엄마? 그렇게 나한테 새로운 여자 소개해준다고 하더니 결국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었지. 날 이용한 거였어. 어려서부터 묻고 싶던 말이었지. 당신 정말 내 엄마이긴 한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뺨을 올려다 붙였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세례에 나뒹굴어졌어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의 대화에 넋을 잃고야 말았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생각도 함께 말이에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어딜 때릴 데가 없어서 엄마 얼굴에 손을 대? 너 미쳤어? 엄마 괜찮아? 일어나봐, 어? 엄마? 엄마? 그래, 당신 딸이었어. 당신 딸을 내 아내로 둔갑시키고 당신 딸이랑 호의호식하려고 했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당신한테 딸이 있다고 한 건 알았어. 그래도 평생 나한테 잘해준 만큼 친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우연히 옛날에 아버지 안 계실 때 딸이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한 걸 들었지. 내 길을 의심했는데 사실이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평생 기다리고 있었다니 진짜 끔찍하다. 당신은 한 번도 내 엄마인 적이 없었어. 알아? 기막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너 한 번도 내 아들로 생각 안 한 적 없어, 어?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내 딸이면 같이 어울리겠다 싶었어. 그럼 다 좋은 거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딸도 좋고. 그럼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내 말이 틀리니? 우리 경은이 불쌍한 애야. 내가 걷어주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 좀 한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어디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내 계획을 망쳤다고? 너랑 우리 딸이랑 결혼을 했어야 내 계획이 완벽한 건데. 그럼 모두 다 해피엔딩이라고. 너도 나쁠 거 없잖아. 안 그러니? 솔직히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들을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소름 돋아. 우리 아빠랑 재혼하고 뒤에선 그렇게 자기 딸을 챙겼겠다. 그리고 그 딸을 내 아내를 둔갑시켜 며느리 행세시키며 딸로 또 같이 살려고 했겠지. 설마 했어. 자꾸 나보고 만나보라고 할 때 당신 딸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사진 내밀었을 때도 당신이랑 똑 닮아서 설마 아니겠지 했다고. 그런데 결국은 맞았구나. 진짜 원망스럽다. 나한테만큼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결국은 당신 이속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나 가만 안 있어. 남편의 말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적 아버님과 재혼한 새어머니였죠. 그리고 그 새어머니에겐 딸이 하나 있었고, 딸을 그냥 놔두고 새 시집을 온 거였어요. 그리고 피가 안 섞인 남편과 그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겠거니 했지만 중간에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노발대발 하셨던 겁니다.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척척 맞춰지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딸은 예전에 만난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였고 사실혼이었기에 따로 호적상에 등재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못 잊어 아버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딸아이를 어떻게 하면 본인 옆에 둘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저를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다 결국 포기했다가 다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제 와서 절 또 내쫓으려 한 거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평생을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딸의 남편감으로 봤다는 사실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주 납작 엎드려서 말이에요.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평생을 기만당했다고 생각하면 쉽게 용서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평생을 큰 그림 속에 날 대했다니. 이 사실을 알고 저렇게 밝기만 한 남편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미안해, 미안, 나 좀 용서해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니? 그저 너한테 바라는 건 내가 점 찍어주는 짝, 이것만 바랬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왜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남의 자식 키우기 쉬웠는 줄 알아? 내 새끼처럼 키우기 쉬웠는 줄 아냐고? 그저 내 딸을 잘 걷어줄 사람이니까 참고 잘한 거야, 알아? 아, 그래. 당신의 인성이지 그게. 오로지 지 가족밖에 모르는 당신한테 나랑 아버진 가족이 아니라 그저 당신과 당신 딸의 물주일 뿐이었어. 이대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신 아버지랑 나 볼 생각도 마. 알았어요? 그리고 너도 염치 없게 너네 엄마한테 빌붙어서 나한테 시집 오려고 했다는 거 꿈깨. 알겠어?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어디서 감히 나를 속여? 뭐야? 너 말 다 했어?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주니 눈에 뵈는 게 없지? 나도 너 싫어, 알아? 그냥 엄마가 호의호식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혹했던 거야, 알아? 고아 새끼 걷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나대?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랐던 거 우리 엄마 때문이지, 안 그래? 엄마 뺏어가서 살았으면 엄마 말이나 잘 들어야지. 어디서 이게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아, 나도 너 싫어. 나보다 나이도 많고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결혼한 건 사실이고, 알아? 너 뭐라고 했니? 뭐? 주제도 모르고 나대? 고아 새끼? 넌 나한테 좀 맞자. 어디서 주제 파악도 못하게 나대 아주. 너 같은 애한텐 매가 약이지. 말도 필요 없어. 어떻게 자랐길래 인성이 이렇게 개차반이야? 일로 와. 아주 얼굴 박살 내줄게. 정 그 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뺨따기를 날렸어요. 남편에게 막말을 하는 저 주둥이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를 뜯어말리고
곧장 시댁으로 가 아버님께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시아버지도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셔서 놀랐죠.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쓴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돈이 다 저 여자에게 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고요. 모든 걸 아시게 된 아버님은 크게 노여워하시며 본인의 변호사를 찾아 집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정리하려고 말이죠. 아,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자식이 있었어? 그래 놓고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날기만 해? 진작 얘기했다면 지원해 줬을 텐데.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그리고 그 여자랑 내 아들이랑 이어붙이려고 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한다고. 저도 용서 못해요. 내 인생 이렇게 휘두르려고 그동안 날 키웠다는 거 끔찍해요, 아버지. 정말 황당하고요. 미안하다.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없었어. 그저 너 하나 잘 걷어주길 바랬던 것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고 참. 시아버님은 이 모든 걸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죠. 그동안 아버님 명의로 쓴 본인 딸 자식 교육비와 모든 걸 속였다는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말이에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법정 공방은 길어졌어요. 그 법정 공방을 진행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아버님께 매달리면서 뻔뻔하게 인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본인은 남의 자식을 어려서부터 거둬준 아주 선량한 여자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속은 시커멓게 가지고 있었으면서요. 여보, 내가 잘했잖아요. 우리 아들처럼 항상,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진짜 당신이랑 아들한테 진심이었어요. 당신은 날 기만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르려고 했었고, 이번에 이런 일을 몰랐다면 정말로 당신 딸은 내 며느리가 됐겠지. 우리 아들은 당신 사이가 되고, 끔찍해. 용서는 없어. 깔끔히 이혼하고 위자료 내놔. 아, 내가 왜? 내가 그동안 이 집안에 희생한 게 얼만데? 절대 못해.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줘야지. 안 그래? 그래. 그렇게 계속 뻔뻔하게 나와봐 어디 한번. 내가 더 당신을 용서 못하게 말이야. 이 소름 돋는 여편네야. 소름? 당신 진짜 소름이라고 했어? 나 이대로 못 물러나. 알겠어? 당신 홀딱 벗겨먹을 거니까 그리 알아.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 아들 비위 맞추기가 어디 쉬웠는 줄 알아? 사이 생각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알아? 아우, 기막혀 정말. 결국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법원에선 아버님 손을 들어주었고 시어머니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추후 재산 분할을 다시 신청하려 법원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상 아버님 재산은 거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분할할 것이 없었죠. 그야말로 시어머니는 알거지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했어요. 이번 일로 남편은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중간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남편이었기에 다시 웃으면서 지내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소문에 알거지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빌라촌 같은데 월세를 얻어 딸과 둘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아버님 돈을 쓰며 살아온 시어머니는 돈 벌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딸도 마찬가지로
자기 엄마가 막상 돈을 대주지 않자 오히려 귀찮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인성들이 대단한 인간들이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것이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요. 절 마음에 안 들어했던 시어머니가 없어지고 나니 삶이 참 편안해졌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이제 완전한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쓰럽게 자란 남편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도 지금은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을 더 챙기려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끝끝내 절 미워한 시어머니에게 맞서 절 포기하지 않고 지켜줬으니까 말이에요. 저런 일이 일어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참 황당하네요.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니까요. 쓰다 보니 참 지난 일이라 그런지 웃음도 나네요. 여러분들도 평안한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하고 제 인생을 맡겼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1년간 함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삶들이 지쳐버려 더는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서로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삶은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셨지만 남편도 잘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시모도 인지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식을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이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자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강제 결정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쓰게 할 거냐면서 출산 이후 몸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모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 집안은 가족이 있지만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삶이 많이 힘들었는지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던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를 버리고 떠나셨을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이 된 상태였고 봉투에 500만 원 넣어두시곤 짧은 말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는 원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라며 저와 함께한 기억들 전부를 잊어버리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시댁 식구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버려진 거에 비하면 버틸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병이 들었었나 봐요. 출산 이후 시댁에서 몸조리 받을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년의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면 한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고기가 다 타고 있잖아. 음식 하다 말고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니? 아유, 이리 나와봐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던지. 비싼 소고기 전부 다 태워 먹었잖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가정부였던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 나 같아도 너를 버렸겠다.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갑자기 왜 가정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이 가정부였던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비싼 소고기는 다 태워 먹고 좋게 해주고 싶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좋은 말이 나가겠니? 너 왜 등원 보내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애 등원 보내고 바로 집안 청소하고 아침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요즘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도 최대한 참고 있는 중인 거 알면서 왜 나를 계속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쫓기면 갈 데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누나를 부라리면서 혜미를 노려봐? 너는 내 집에서 평생 군말하지 않고 가정부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피가 어디 가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 등원 보내고 숨 좀 돌릴 겸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입에 커피 한 잔 들어가는 게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까지 왔다고요. 저를 계속 막대한다면 그 사람과도 그만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제 편도 없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한번 버림받은 존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노력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이곳에 더는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애 하원하면 데리고 나갈게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니?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오냐?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너만 짐 싸서 나가. 에휴,
저러니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렀지.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은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쫓아 버려. 고생 한번 해봐야 여기서 살았던 게 행복한 줄 알지? 그렇잖아도 내쫓으려 했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여기서 아무것도 들고 갈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가거라. 들어올 때도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너는 어미라는 게 너만 고생하면 되지. 자식까지 버림받게 만들 거니? 내 손주는 절대 못 주니까 너만 나가라. 시모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내쫓으려 하길래 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들더니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이성을 잃은 시모의 행동에 맨몸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하원하는 제 아이를 시부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 한참 동안 시댁 앞에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에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집 앞에 서 있다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키워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나도 이런 삶이 이젠 지친다. 언제까지 뒤에서 이런 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애는 우리가 키울게.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냉전 한 푼 없는 당신이 애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살려고? 당장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룸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받을걸? 우리 집안 빚 갚는데 돈 다 나가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위자료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쓸데없이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찾아가. 나도 이참에 우리 집안에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새로 들이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보단 차라리 외국인 여자가 낫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할 거 아니야? 애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망가질 거면 당신 혼자 망가져. 너는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태껏 왜 버티며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갈라서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가진 거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너는 분가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지? 말로만 분가하겠다고만 했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 당신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결국 달라지는 거 있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는 내가 데려가. 이 집에서 살다간 네 집안 식구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와. 네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돈이 아깝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얘가 아주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너 정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그냥 숙이고 들어오면 끝인 건데 왜 일을 계속 키우는 건데?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당신들 집안에 평생 헌신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행복해지고 싶었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땐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가.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싸움에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나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현실에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11년간 가정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진 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지막 기회라며 깊게 생각하라고 결정하라면서 제가 확고하게 움직이니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청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 받아서 제 아이와 함께 원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시댁에서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사는 것보다 조용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도 심적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와 만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길래 안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면서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고 기분 나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사람이 계속 당신 집 주소를 알려달라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길래 같이 온 것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도 들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부관계 아이가 있는 한 유효한 거 알지?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법인 대표 김승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따님 성함이 이윤정 씨 맞으시죠? 어머니 조남이 황영애 씨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 봉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돌아가신 모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윤정아, 엄마다. 네가 유언장을 건네받았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몸이 온전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구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한테 편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다 보니 너한테 모실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 나도 많이 후회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되돌아보니 결국 돈 때문이었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컸기에 당장 놓칠 수 있을지 모를 많은 재산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던 거다. 마지막까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까지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앞만 보며 뛰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사람과 한국을 떠났었다. 많은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 아빠가 암으로 떠난 뒤 3년간 그 사람과 만나오면서 재혼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한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까봐 그랬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3년간 설득을 했지만 끝내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땐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지. 그 사람 또한 너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암이었는데 검사 결과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해외여행을 선택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보내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니?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몇 년간 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생활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너를 만나려 했었어.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암으로 결국 떠나고 엄마는 저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엄마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검사 결과 정말 웃기게도 아빠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었는지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만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돈이 많았던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 뒤 남겨진 재산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는 저를 떠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만 생각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변호사분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엄마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과 미안하고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사랑했다는 말로 엄마의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눈물을 쏟아냈는데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엄마의 편지를 남편이 주워들어 읽더니 제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변호사분은 이혼한 관계인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저와 방에서 따로 대화를 하자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만 숨어있고 빨리 나와.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변호사 양반이 찾아올 때부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뭔데 그래? 나도 좀 이상스럽다 했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 편지 이리 좀 내놔봐라.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 개인 재산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엄청난가 봐. 이 사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만큼 컸길래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어? 돈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이 사람 앞으로 전부 옮겨질 건가 봐. 우리 재결합 아직 가능한 거지?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왜 삶이 힘들었어? 없는 형편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에 찌들어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돈 받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애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빨리 재산부터 전부 받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사랑고시를 하려나 보네.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재워준 보람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만.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며느라, 오늘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됐고, 우리 엄마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저 지긋지긋한 놈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아유, 며느라. 그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다. 시애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이건 정당방위지. 전시댁 식구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 연관도 없는 남인데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인간들은 돈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난 이후 변호사와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저는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땐 언제고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었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재산을 제가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던 시절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던 때와 다르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신분은 돈이 많았던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나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함께 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엄마의 선택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통에 모든 걸 정리해버린 엄마의 행동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재산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돈을 제가 온전히 받는 것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는 떠났는데 저와 제 아이만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제 마음은 바뀔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와 앞으로 적당한 집 하나 구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가난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눈이 내릴 거라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